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도 그렇고 갑상선제가 다 음식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약물들이거든요. 어차피 약을 쓰던 안 쓰던 밥은 드실 거니까요. 드시는 밥을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바꾸자 하는 거니까 아주 안전한 방식이고, 약물이랑은 부딪힐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특히 기능 항진증에 있어서. 근데 그 파들이 의견이 너무 달라서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참 신비로운 건, 천연물들의 가장 장점은 필요 없을 때 대사에서 버려내기가 쉽다. 모자랄 때 흡수율을 더 올려서라도, 그러니까 몸이 모자라면 똑같은 100g이 들어와도 더 흡수를 해내고요. 필요 없을 때는 100g 들어왔는데 10g만 흡수하고 버려내는 게 이 천연물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영양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식품치료 3단계는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그 과정과 주기도 이전 영상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다른 주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서, 식품치료 3단계는 저희가 할 때 요약을 해본다면, 1단계가 항염증, 항산화, 2단계가 말초 면역 관용 회복을 위한 조절 T세포의 기능 증가, 세 번째가 중추 면역 관용 회복을 위한 골수 기능 증진이라고 본다면, 그 흐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기능 항진증에서는 조금 더 약물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메꾸는 식품들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메티마졸을 쓰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잡혀가는 게 유지가 된다. 그럼 메티마졸을 끊게 될 때, 줄여갈 때 아무래도 항갑상선 효과가 떨어지면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때에 맞춰서 항갑상선 효과를 좀 나타낸다고 알려진 약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재들, 생약재들을 그때에 맞춰서 보통 해서 1단계 때 메티마졸을 줄여갈 때 쓰는 약이 있고요. 메티마졸을 줄이다 보면 보통 나타나는 패턴이, 환자분들이 T3, T4가 조금 올라가는 게 먼저 나타났다가 TSH는 나중에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항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T3, T4가 먼저 잡히고 TSH가 뒤따라 잡혀서, T3, T4를 잡을 때, 그러니까 갑상선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TPO 활성을 조금 낮출 만한, 식품으로는 고이트로겐이 많이 들어갔다고 알려진 음식들, 그러니까 십자가 식품들을 오히려 요 1단계에서 메티마졸 줄일 때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난번 기능저하증이랑은 반대적인 관점에서, 기능저하증이 호르몬이 너무 적을 때는 이런 브로콜리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 정확하게는 그 TPO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은 십자가 식품들을 특히 더 마음껏 드시라고 추천드리고요. 녹즙으로도 조금 더 이런 십자가 식품들을 포함한 것들, 대표적으로 M타입 분들은 브로콜리, S타입 분들은 양배추를 특히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충분히 들어갔을 때 과했던 기능 항진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2단계에서 TSH 수치를 올린다는 의미는, 떨어져 있는 TSH 수치를 올리려면 뇌하 수치로부터의 자극을 올려야 되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조금 면역력을 증진할 만한 약물들이랑 식품들을 추천드리는 형태로 치료를 해서, 주기를 본다면 T3, T4가 먼저 떨어지게 하는 거 1단계, 떨어진 TSH가 올라오게 하는 게 2단계, 이렇게 맞춰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치료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약을 쓰던 안 쓰던 밥은 드실 거니까요. 드시는 밥을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바꾸자 하는 거니까 아주 안전한 방식이고, 약물이랑은 부딪힐 이유도 전혀 없고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도 그렇고 갑상선제가 다 음식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랑 만났을 때. 그래서 식전, 식후 막 이런 걸 특히나 잘 나눠야 되는 약물들인데, 그렇게 고려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다른 약물들처럼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상당히 편안하죠. 어차피 밥 먹는 거 편안한 음식, 더 좋은 음식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작용, 부담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합병증이 동반됐으면 더 식품 치료가 유익하겠죠. 왜냐면 이 합병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진증이 조절 안 되는 경우, 또는 이 항진증에 쓰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또 하나가 약을 쓰고 조절이 되지만 조절이 안 되는 나머지 증상들이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어차피 약물로 못하는 환경들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식품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여기죠. 왜냐면 약물을 막 줄여오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치료를 빡세게 해야 된다면, 약물 유지하면서 부작용들이나 합병증 생긴 거 치료는 식품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체중 감소 골다공증이 두 가지가 다 결국은 기능 항진이 잘 안 잡혀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유지되다 보니 에너지 대사가 너무 활발해서 소모가 많아서 생긴 병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모가 많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소모를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영양적으로 좀 양질의 영양소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육류도 타입에 맞는 걸로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육류라고 하면은 S타입 분들은 돼지고기나 M타입 분들은 소나 닭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닌데 단백질 원으로서는 그래도 육류가 갖는 가치는 또 있으니까요. 체중 감소가 명확하고 골다공증이 명확한 분들은 그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골다공증은 이거는 뭐 기능항진증으로 인한 골다공증에 특화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골다공증에 추천드릴 만한 음식들을 같이 권장드려요. 뭐 비타민 D, 뭐 칼슘, 마그네슘 이 풍부한 음식들이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D니까 뭐 생선들, 연어나 고등어. 근데 고등어보다는 조금 더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타입에 맞더라도 등푸른 생선들보다는 조금 기름진 등 하얀 흰살 생선들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M타입 분들은 연어나 민물 생선들 권장을 드리고, 또는 타입에 맞는다면 계란이나 어느 정도 유제품들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제일 무난하게는 마그네슘 관련돼서는 뭐 이제 견과류랑 씨앗들이죠. 뭐 호박씨, 뭐 아몬드,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마그네슘이 의외로 기능항진증 환자분들한테 조금 모자란 경우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특히나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조금 더 견과류에 집중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개를 꼽는다면 S타입은 흰살 생선, 가능한 뼈째 드시라고 추천드려요. 뼈째 아예 익혀서 푹, 뼈 자체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자체도 있으니까요. 비타민 D도 그렇고, 대구탕 같은 것들 아예 지리 형태로 푹 고아서 먹는다거나, 두부, 그리고 호박씨 정도일 것 같네요. S타입 분들은. M타입 분들은 연어, 그리고 맞다면 유제품이나 계란 타입에 맞는 걸 맞춰서 그 다음에 아몬드 정도가 권장드릴 만한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의 대표 음식일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자가면역 반응을 악화시키고요. 너무 적어도 자가면역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요오드 고함유 식품은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음식도 요오드가 많아요. 그래서 고함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마 타입에 맞더라도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별로 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근데 이 요오드가 사실 조금 이슈가 논란이 많아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요오드만 파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오드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참고하는 자료들 보면 크게 파가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특히 기능항진증에 있어서. 근데 그 파들이 의견이 너무 달라서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일리가 있다는 의미는 저희 관점에서는 유전체 타입을 고려하면 유전체 타입에 맞는 요오드들은요 과했을 때도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그 과하다는 기준이 물론 필요 이상에서 너무 넘쳐나는 경우는 문제를 만들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시마도 권장드리지 않는 거는 굳이 위험성을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만 저는 굳이 제한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네, 물어보시면 다시마 정도는 조심하세요 정도이지, 나머지 뭐 미역이라거나 뭐 해산물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요오드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제한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능항진증이라는 증상에 포커스를 두면, 기능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요오드다 보니까 요오드가 많으면 위험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또 그렇게 단순하게 요오드가 많다고 호르몬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오드를 제한하는 것보다, 또는 요오드가 너무 제한되면 오히려 기능항진증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 요인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전 단계로 봤을 때 기능항진의 기반에 있는 자가면역성 기전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요오드가 너무 모자랄 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도 위험해서 적정량, 이 적정량의 기준이 일반인이랑 동일하게 보통 하루에 미국의 갑상선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한 150 마이크로그램 1일 정도를 권장을 하니까요. 그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요오드 함유 식품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해조류 중에서는 아까 대표적으로 다시마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좋은 거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카페인은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안 좋은 것들인데요. 카페인은 특히나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카페인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 활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단순하게 우리가 카페인 먹으면 심장 빨리 뛰는 것처럼 원래도 심장이 빨리 뛰는 분들을 굳이 더 이 카페인을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가공식품들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계속 저희는 지금 큰 틀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가공식품은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면역계 교란을 유발하는 가장 강도가 높을 만한 것들이 가공식품, 특히나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게 유화제. 유화제가 너무 다양한 음식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강하기가 참 어려워서요. 입에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나 입에 부드러운 음식들 치고 건강한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소금은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소금은 저는 별로 그렇게 주의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상으로 많이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게 일시적으로 항진 시기 때만 올라오지 루틴하게 고혈압인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별로 소금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을 제한하려고 하기보다 미네랄 밸런스 맞추는 데서 포커스를 두셔야 돼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성분들 중에 젊은 여성분들 중에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면 의외로 건강에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것들 먹는데 왜 이 증상이냐 하는 분들 보면 여기 말한 것들 거의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막 녹즙도 집에서 막 ABC 주스다 뭐다 해서 갈아 드시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도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막연히 좋다라는 걸 영양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만 그걸 조금 더 내 유전체 타입까지 고려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아이오딘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셀레늄, 아연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서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영양소가 셀레늄과 아연이라서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항상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것보단 음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D는 당연히 뼈나 칼슘 대사도 그렇고 면역력 관련돼서도 이미 저희가 식품 치료에서 2단계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영양소가 맞고요. 비타민 B 복합체 부분이, B 복합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다양하죠. 근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비타민 B1, B2, B6, B12를 복합체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B 복합체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랑 다 연결된 영양소들인데 조금 이걸 분류해 봐야 되는 건 이 비타민 B1, 그러니까 티아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B1은 보통 에너지 대사가 막 너무 활발해지면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좀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소모가 많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관점이고, 비타민 B2가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갑상선 호르몬 대사 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B6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생성 과정에 필요해서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B12는 조금 다른 게, B12는 이 기능항진증 때문에 이 보통 B12 흡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빈혈이 많이 오고 철분 대사에 이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B12가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서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열심히 먹자, 이 네 가지에서 조합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음식들 복합체를 굳이 약으로 먹을 게 없는 게 보통 비타민 이 네 가지는 같이 따라다니는 비타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통해서, 특히나 근데 이제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가 연결되는 게 기능항진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피로감이나 신경병성인 증상들이 많은 분들은 특히나 비타민 B가 복합체들이 많은 음식들을 잘 찾아서 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오메가3는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자가면역 질환 식품 치료 관점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영양소라 의미 있습니다. 좋고요. 추천을 매우 드립니다. 근데 항상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식품으로 드시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영양제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식품으로 채웠는데 안 됐을 때는 영양제를 써볼 수 있는데,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셀레늄 아연은 항진증에도 권장이 되고 저하증에도 권장이 되거든요. 이 말은 모자라도 문제가 생기지만 과해도 문제가 생기는 영양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참 신비로운 건 천연물들의 가장 장점은 필요 없을 때 대사에서 버려내기가 쉽다. 모자랄 때 흡수율을 더 올려서라도, 그러니까 몸이 모자라면은 똑같은 100g이 들어와도 더 흡수를 해내고요. 필요 없을 때는 100g 들어왔는데 10g만 흡수하고 버려내는 게 이 천연물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영양제로 만들어낸 것들은 그게 어려워요. 몸에서 일단 넣어놓고 버리기도 어렵고 얘네들이 쓸만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물질들이라,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혈액에서 수치를 올려버리면 몸은 이제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화도라는 의미는 몸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 없는 만큼 버려내는 데 유용한 게 천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양제들은 권장을 별로 안 드리고요.
천연물로 채워도 정말 안 된다. 어떤 뭔가 병적인 이유로 결핍이 있을 때는 채워야겠지만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음식으로 최대한 채워보자가 제 의견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